자, 6강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죠. 여러분들 힘을 내시고요. 자, 입문과정입니다. 입문과정이니까 저랑 이제 어떻습니까? 기본적인 개념만 가져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 제가 나올 수 있는 것들만 탁탁 갈게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3번 관리 파트에 부동산 관리의 내용은 보셔야 돼요. 관리의 내용. 자, 우리가 법경기라고 하죠. 법률, 경제, 기술적이라고 하는데, 자, 토지의 기술적 관리. 기술적을 유지 관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제일 잘 나오냐면 경계 확정이에요. 자, 토지의 경계를 확정시키는 거는 측량사가 하잖아요. 기술적이라는 거.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은 그냥 여기 참고적으로 보시고. 자, 건물에 대한 기술적 관리는 위생, 화장실 청소 중요하고요. 자, 설비, 어떤 기구의 설비나 기구, 보존, 정비 이런 것도 됐고요. 보안이라는 건 안전대책이에요. 안전대책이고 기타 안전대책, 방범이나 방제, 화재보험이나 재해보험에 가입하죠. 보존이라는 건 현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자, 우리가 안에 있는 위와 혓바닥 설은 오래 안전해야지만 오래 먹고 살죠. 그래서 위설 안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에서는 어떤 게 이제 잘 뜨냐면, 경제적에서는 경영 관리라고 얘기하는데요. 제일 잘 뜨는 게 인력이에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시키는 게 경제적이다. 그 다음에 법률 쪽에서는 다른 것들도 하겠지만은 법률 쪽을 앞쪽에서 보존 등기라고 하잖아요. 보존 관리라고 하죠. 그래서 계약이 나오면 무조건 법률입니다. 이렇게만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게 부동산 관리의 방식이 관리 주체에 따라서 관리에 대한 방식이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자아 관리가 가장 오래된 방식이고 위탁 관리가 가장 진보된 관리 방식입니다. 혼합이라는 자체는, 자, 우리가 법률과 경제는 자기가 하고 남한테 일부를 맡기니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요. 충분히 전문가를 활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도기에 채택되지만 우리가 가장 어떻습니까? 진보된 건 위탁이다. 자가와 위탁을 바꿔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가를 우리가 직접 관리라고 시험에 나왔습니다. 직영 관리. 그래서 가장 오래된 것이고, 장점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소유자의 지시 및 통제 권한이 강하고 기밀 유지와 보안 관리가 양호하죠. 애호 정신이 높죠. 하지만 타성에 적기가 쉽습니다. 관리의 전문성을 결하기가 쉽고 인건비가 불합리가 높죠. 위탁은 외주 관리, 간접 관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넘기시면은, 자, 위탁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장점은 부동산 소유자가 본업에 전념할 수 있으며 관리 업무의 매너리즘 방지를 할 수 있어요. 사상을 방지할 수가 있고 우리가 전문업자를 활용할 수 있죠. 부동산 관리를 합리적으로 전문업자를 활용한다. 합리적이면 예, 위탁입니다. 근데 단점은 어때요? 기밀 유지 보안이 불안전하며 이 부동산 설비에 대한 애호 정신이 낮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혼합 관리는 과도기에 채택돼요. 자가에서 위탁 관리. 그래서 어떻습니까? 일부 위탁하고 나머지를 직영을 하기 때문에 단점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전문가를 충분히 활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히려 어떻습니까? 단점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리의 내용도 좀 보셔야 돼요. 자, 관리에 대한 내용에 따른 분류. 자, 자산 관리입니다. 어셋 매니지먼트. 가장 적극적이죠. 적극적이어서 AM이라고 하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동산에 우리가 가장 불을 극대화시키기 기업의 소유자나 그 다음에 해당 가치의 부동산 가치를 증식시키고 적극적이에요. 자산은 지읒 들어가니까 적극적, 시설은 시옷 들어가니까 소극적. 포트폴리오 관리를 합니다. 분산 투자를 하고 재투자, 재개발을 하죠. 그 다음에 결정해주고 투자의 위험 리스크, 그 다음에 부동산을 싸게 매입하고 비싸게 매각하는 자금 조달,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자산 관리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PM, 프로퍼티 매니지먼트가 이제 재산 관리라고 간평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부동산 및 건물 및 임대차 관리, 시설 관리보다 높은 수준이며, 자, 이거는 이제 운용 수익을, 어떤 부동산의 운용 수익을 극대화시켜서, 자, 건물은 이제 63빌딩 같은 거는 관리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수익 목표라든지 자본 쪽 수익 쪽 지출, 연간 예상, 특히 임대차 활동, 우리가 임대료를 또 받으러 다니잖아요. 임대료 수납이라든지 비용 통제는 또 우리가 PM이다. 재산 관리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 FM이 시설이에요. 시설이 가장 소극적이죠. 그래서 시설 관리가 간편히 나왔었어요. 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한다. 그래서 단순히 소극적이며 기술적인 측면이다. 그래서 설비 운전 보수. 아까 기술적인 것이 다 시설에 거의 들어갑니다.
그래서 외주 관리, 에너지 관리, 방법 방지, 보안 관리, 건물 청소 관리. 그래서 우리가 자산과 시설을 바꿔서 많이 냈거든요.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마케팅도 딱 한 문제예요. 마케팅은 이제 넘기시면은 제 4절에 마케팅에 대해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만 이제 보면서 이번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마케팅의 세 가지 차원이 이제 중요한데, 자, 들어가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제 4절입니다. 자, 부동산 마케팅이에요. 마케팅은 무조건 한 문제 정도밖에 배정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판매자에서 구매자로,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게 시장 점유 마케팅입니다. 자, 시장 점유 마케팅은 공급자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자, 얘는 이제 우리가 공급자 동그라미 표적 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한다는 힌트가 나오거든요. 그럼 무조건 시장 점유를 찍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STP와 포피믹스죠. STP는 보통 주거용에 사용되고요. 자, 포피믹스는 P가 4개죠. 그래서 이거는 상업용에 사용이 돼요. 그래서 STP라는 자체가 STP에 대한 약자인데, 자, S라는 건 세그멘테이션, 시장을 세분화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나눠요.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서 사람을 나누는 건 세분화입니다. 우리가 상품이나 공급, 공차, 그렇죠? 자, 우리가 세수할 때 세수, 이렇게 공차, 공급자는 차별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소득에 따라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고소득층, 중상층, 저소득층 이렇게 나누는 것은 세분하고, 타겟은 찍습니다. 표적시장 선정해서 찍어서 표적시장에서 선점을 해서 우리가 중상층을 해서 차별화시키죠. 포지셔닝이라는 차별화가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제품, 공급상품을 차별화시킵니다. 공급상품. 다른 공급상품에 대한 경쟁사보다 우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세그멘테이션은 사람을 나누는 거죠. 수요자 집단을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서 세분된 시장에 있어서 상품의 판매 지향을 분명히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타겟이라는 것은 그 전에 세분화가 나왔다라는 자체 힌트가 있죠. 세분화된 시장에서 자신의 상품과 일치되는 수요자 집단을 확인해서 수요 집단부터 선정된 신상품을 기획하고, 자, 차별화라는 것은 공차죠. 공급 경쟁사 사이에 상품을 이제 표적시장이라는 게 들어갔죠. 표적시장이 그 전에 있다는 겁니다. 동일한 표적시장에서 공급 경쟁사 사이에 자신들의 상품을 어디에다 위치할지를 전략을 짜고요. 자, 이번 문제에 포피믹스가 나왔어요. 제품 프로덕이라는 자체는 구조물과 부대시설을 배치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실개천을 설치한다든가 제품을 좀 차별화시키는 거고요. 가격은 품질에 비해서 저렴하게 하는 우리가 어떤 가격 전략이 되겠고, 유통경로는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부양대에서 맡길 수가 있죠. 그래서 중개업자, 현 입주자, 주택금융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유통경로 플레이스고요. 프로모션은 매체예요. 광고나 홍보,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고지형 광고보다 이미지, 설득력 광고가 또 많이 활용이 되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이 프로모션이라는 자체가 판매 촉진에 모델하우스에서 분양을 하게 되면 경품을 나눠주죠. 이게 프로모션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대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자에서 소비자죠. 소비자로 간다면 고객 점유입니다. 고객 점유는 무조건 소비자라는 게 떠야 돼요. 소비자가 고객이죠. AIDA입니다. AIDA. 그래서 아이다라는 건데, 어텐션이라는 것은 신문 광고 모델하우스를 줘서 주목을 끌고요. 흥미는 인터레스트 제시, 궁금증을 해소해 줍니다. 디자의 욕망을 충족시켜서 나중에 행동에 가는 거죠. 아이다 소비자 나오면 무조건 고객 점유 찍고, 마지막에 관계 마케팅입니다. 관계를 유지한다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는 공급자, 소비자 다 들어갑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 그래서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 지속적으로 계속 가자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가 나오면 관계 마케팅 찍으시면 돼요. 그래서 관계 마케팅은 생산자와 소비자 박스,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 지속적, 브랜드 나왔다, 관계를 유지한다는 게 나오거든요. 관계 마케팅 찍으시기 바랍니다. 자, 감정평가입니다. 제8장. 자, 제가 감정평가를 또 강의를 해요. 근데 이제 부동산하고 언론이라고 학교랑 똑같은 과목이 있기 때문에 평가 시험 문제가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제8장 감정평가 파트는 기초적으로 제가 하라는 것만 잡으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26회 적중을 했어요. 우리가 적중을 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27회에 이제 우리가 적중을 했던 게 뭐냐면
제가 간편에 나왔던 문제가 분명히 나온다 그랬거든요. 거기 부동산 원론에 나와 있는 게 고대 출제된 게 맞습니다. 그래서 꼭 믿으시고요. 자, 감정평가라는 자체의 개념부터 잡으셔야 돼요. 감정평가는 가치를 살펴서 가격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면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죠. 이 가치와 가액을 바꿔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의 분류 정도는 꼭 요번 과정에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공적은 공적기관이 평가하는 게 공적평가고, 공인은 국가로부터 공공단체부터 자격을 부여하는 개인입니다. 개인은 공인이고요. 자, 필수적이 시험지에 나왔었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필수적이 경매평가가 나왔었거든요. 자, 경매평가는 강제적인 겁니다. 임의적이 아니라 꼭 해야 되죠. 그래서 필수적이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임의적은 이해관계인의 임의이사로 가고요. 공익은 공익에 쓰이는 거고, 사익은 개인의 이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에 이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법정이라는 건 법에 나와 있죠. 법규에 규정하기 때문에 공시지가 평가가 되고, 자, 현황과 조건부를 묶어보세요. 현황과 조건.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황평가가 기준입니다. 조건이 예외예요. 요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주어진 그냥 상태로 보는 거죠. 그래서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 그냥 건부지로 본다. 현황평가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현황은 대상물의 상태, 구조, 이용 상태, 그 상태, 현재 상태 그대로 평가하거든요. 현황을 있는 그대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오늘 현황 기준이 원칙이라는 거. 그래서 그대로 시험에 나왔어요.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 대상 물건의 이용상, 불법적이나 일시적인 이용을 제외하고 공포상 제한을 받는 상태로 간다. 조건이라는 자체는 예외죠. 우리가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도 없는 거로 봅니다. 나조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더 장래 불확실한 발생할 걸 전제로 해서 안다는 거고요. 자, 기한부하고 소급을 묶어보세요. 자, 우리가 기준 시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있죠. 그래서 기한부하고 소급을 묶으라는 것은 이게 이제 기준 시점과 관련이 돼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 시점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중요한 것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준 시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기본서가 나오면 기준 시점은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가 원칙입니다.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 기준 시점 미리 정할 수 있거든요. 현재에서 과거로 정해지면은 소급이 되고요. 우리가 미래로 정해지면 기한보다 이렇게만 잡으세요.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장래 도래할 확실한 일정 시점, 요거는 기한부가 되겠고, 과거의 일정 시점을 기준점으로 하는 것은 소급이다. 자, 독립과 부분은 잘 안 따요. 1번 기준이기 때문에 나중에 해드리고요. 우리나라의 감정평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개별평가가 원칙이에요. 예, 둘 이상의 대상물과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과 상호간의 용도상의 불가분의 관계는 일괄평가할 수 있다. 둘 이상 나오면 무조건 일괄이고요. 자, 구분과 부분을 바꿔냅니다. 얘네들이. 자, 구분이라는 것은 구분해서 평가하자는 겁니다. 평가. 근데 부분이라는 것은 일부분만 평가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의 대상 물건에서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나왔다 해서 부분 찍으시면 안 됩니다. 가치를 달리하니까 구분해서 평가하는 거고요. 부분은 우리가 고상평가할 때는 거의 가격이 비슷하잖아요. 일체로 이용되는 대상물 일부분이 나오면 부분평가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넘기시면은 뭐 부동산 가격 이론이 있긴 한데요. 자, 여기는 이제 제가 나중에 해드리고, 이번 시험에 나왔던 게 5번에 가시면 시장 가치에다 별표쳐 나오세요. 자, 시장 가치가 시험에 떴어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은 시장 가치라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한정된 시장이 아니라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의 거래에 의해서 공개된 그 내용을 전문적이 아니라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는 게 떴어요. 그래서 이게 나온다 그랬는데 나왔어요. 그래서 현황 기준이 원칙이고 시장 가치 원칙이다. 그래서 밑에 감정평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자, 다른 것들은 가격 특징이나 발생 요인, 형성 요인은 지금에도 여러분 잘 못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10번에 가시면 가격제 원칙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가치의 제원칙이라고 하거든요. 13가지 원칙. 요것만 좀 볼게요. 자, 이건 별표를 3개 쳐놓으세요. 거의 시험 문제 매년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채용이라는 가치를 앞쪽에서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채용을 했죠. 전제로 해서 평가를 해야 되고요. 자, 다른 것들은 뭐 여러분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만 갈게요. 중요한 것만.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에 균형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만 잡겠습니다.
균형과 적합. 그래서 균형과 적합을 잡고 변동의 원칙이라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 계속 변하거든요. 항상 변하니까 좀 전에 우리가 기준 시점이라는 게 있죠. 기준 시점이 나오면 무조건 변동의 원칙 쓰셔야 돼요. 예측이라는 건 장래를 예측한다는 거. 근데 왜 그러냐면은 적합과 균형을 잡으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가시면은 제3절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3절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시험지에 나오는 것만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서 요번에 27회 때 나왔던 게 지역 분석이 먼저 선행을 하거든요. 지역 분석을 한 다음에 개별 분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 분석이라는 자체, 여러분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지역 분석을 한 다음에 개별 분석을 한다. 그럼 여기가 강남역 사거리에 3번 출구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평가 먼저 지역 분석을 해서 지역 분석의 표준적 이용을 봐요. 대표적인 이용을 보는 거죠. 이용을 봐서 자,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가격이 아니라 가격 수준을 봅니다. 그래서 지역 분석이 먼저 선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을 합니다. 자, 후행하는 게 개별 분석이에요. 개별 분석은 그럼 상업 용도로 이용해야 돼. 체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체이용.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인 가격이라는 게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암기 기법이 자, 선지표 후계치입니다. 선지표 후계치.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은 자, 동일수급권을 파악합니다. 동일수급권. 수요와 공급이 같은 권역이죠. 그래서 자, 우리가 강남역에 있으면 유사지역, 역삼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인근 지역부터 파악을 합니다. 없으면 유사지역으로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다는 게 중요해요. 유사지역은 대상에 속해 있지 않고 사례 부동산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개념만 잡으시고요. 적합과 균형을 여기서 왜 그러냐면 이 적합과 균형이 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적합이라는 것은 이 대상 부동산의 외부 환경이 안 맞습니다. 시장 안의 주택이 안 맞아요.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나중에 경제적 감가라고 배우실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외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나중에 외적이라고 이제 배우실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역 분석은 적합의 원칙과 알아야 돼요. 근데 균형이라는 자체는 균형은 개별 분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0층짜리 빌딩에 지하 주차장이 없다. 자, 그럼 이건 기능적 감가거든요. 그럼 내부 구성 요소가 안 맞아요. 그죠? 그래서 외부 환경과 안 맞는 거고요. 환경, 외부라는 게 생략될 수 있고, 이건 내부 구성 요소거든요. 구성 요소가 생산 요소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쪽에 가시면은, 자, 가격제 원칙의 균형의 원칙 갑니다. 균형의 원칙은 부동산이 수익성을, 쾌적성이 최고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균형이며 기능적 감가. 그 다음 밑에 8번의 적합의 원칙.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당연 부동산의 그 환경이 외부가 생략되어 있어요. 경제적 감가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3절의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서는 지역 분석이 먼저 선행을 해요. 그래서 지역 분석이 먼저 선행을 해서 대상 부동에 속해 있는 지역의 지역 특성을 파악해서 인근 지역을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인근 지역은 가장 중요한 게 어때요? B의 대상 부동에 속해 있다는 거, 부동산 가격 형성 요인에 부동산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거.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유사지역. 자, 유사지역은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지 않는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유사지역은 넘겨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게 지적 위치는 달라요. 용도 기능 유사한 지역으로서 우리가 이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거고, 동일수급권은 우리가 대체관계가 성립되는 유사지역과 인근지역을 포함한다는 거. 개별 분석은 어떻게 돼요? 개별 요인으로서 채용을 판정하고 구체적인 가격이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는 부동성이죠. 부동성과 토지 옆에 토지가 있다는 인접성 때문에 그렇고, 자, 개별성은 쉬워요. 개별성 때문에 그렇죠. 개별성 때문에 그렇고, 용도의 다양성도 채용을 해야 되니까 참고적으로 보시고, 채용의 판정과 구체적 가격이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3방식이에요. 감정평가의 3방식의 계산 방식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거기까지 나올 거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자, 감정평가 3방식입니다. 제9장. 자, 감정평가에는 3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3가지 방식. 그래서 가격의 3년성이라는 자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비용성, 그 다음에 시장성, 수익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분필을 만들 때 원가가 들어가죠. 비용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그걸 원가 방식이라고 해요. 원가 방식. 그 다음에 제가 시장에서 이게 얼마가 매겨지는지 봤어요. 비교하죠. 비교 방식이고. 제가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수강료를 받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가 무료로 하지만, 그래서 수입 방식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3방식, 6방법이에요. 6방법. 6방법은 우리가 가액과 임료입니다. 그래서 3글자, 7글자, 5글자예요. 그래서 물론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이라는 게 있어서 7방법이 되지만 일단 이렇게 재밌게 할게요. 우리가 가격을 구하는 게 원가법입니다. 원가법, 가액이죠. 적산법이 임대료예요. 그 다음에 비교 방식에 거래사례 비교법이 거래사례를 가지고 비교해서 구하거든요. 그 다음에 임대사례 비교법은 임료를 가지고 따진다. 수익환원법은 가액을 구하는 거고요. 우리가 수익분석법은 임료를 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드린 거는 아주 쉽게 나왔을 때는 가로쳐서 나왔어요. 얘는 3글자를 맞춰줘야 되고, 얘는 7글자, 얘는 5글자를 맞춰줘야 됩니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시산가액 조정이라는 것은, 자, 시산가액과 임대료라는 것은 임시로 계산된 거예요. 원가법을 적산가액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적산법에 나오는 것을 적산임료. 자, 요게 이제 가로쳐서 나왔어요. 비교 방식에 비교해서 준한다 해서 비준임료, 비준가격, 비준임료. 그 다음에 수입 방식의 수익환원법이 수익가액이죠. 수익분석법이 수익임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시장가격이 임시로 계산됐기 때문에 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감정평가의 중간 과정으로 시산적인 의미입니다. 최종적인 평가가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우리가 여기는 안 넣어놨지만 가중평균이라는 자체를 시험 문제 계산 방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왜 그러냐면은 조정 비용을 따졌을 때 원가 방식으로 했을 때는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2억이다. 자, 우리가 비교를 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비교해서 시장성을 강조해서 비교 방식을 했을 때는 뭐 2억 5천이다. 그 다음에 수입 방식으로 임료로 산정해서 수익을 봤더니 뭐 3억이다. 그럼 얘가 만약에 30%, 얘가 50%, 얘가 20%면 이걸 가중평균하는 게 계산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산수평균이 아니라 가중평균이라는 거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재밌게 갈게요. 여러분 이제 물건별 감정평가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이 물건별로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자, 토지라는 자체는 토지는 비교 방식으로 가요. 원가를 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시지가기준법이라는 걸 씁니다. 공시지가기준법. 이것도 7글자죠. 그래 원가법으로 가는 것은 상각자산이면 돼요. 상각이 돼야 되지만 원가법으로 가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건물, 굴삭기 같은 우리가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가 있거든요. 항공기.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는 시장성이 또 강하기 때문에 거래사례로 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염전이라는 거 들어봤잖아요. 바닷물을 이제 우리가 빼서 거기 나와 있는 이 토지에서 소금을 채취합니다. 그 다음에 산림이라는 게 있죠. 산림은 임지와 임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수원이 있습니다. 거래가 많이 되죠. 그 다음에 동산도 이제 컴퓨터 같은 게 동산이면서 우리가 암기기법이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합니다. 염산은 밖에서 팔잖아요. 자, 과자는 맛동산이 맛있죠. 그래서 이거는 다 파니까 우리가 거래사례로 가고, 자, 수익환원법은 어떤 권이라고 나오는 무조건 수익환원법이에요. 어떤 권은 그 권리로부터 수익이 발생하거든요. 상각되지도 않고 거래되던 사례가 없고요. 그 다음에 어업권이라든지 영업권 나오면 무조건 수익환원법입니다. 자, 그래서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으로 간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건물은 원가법이에요. 자, 건물과 토지를 일괄할 때는, 자, 토지하고 건물을 일괄할 때는
일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례가. 그래서 거래 사례로 갑니다. 우선 거래 사례 비용을 많이 사용해요. 자, 산림은 산지와 인목을 구분해서 평가합니다. 인목은 거래 사례로 가고, 소경목림을 주의하세요. 소경목림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지름이 작은 나무입니다. 어린 나무이기 때문에 심은 지 얼마 안 됐죠. 원가법으로 가고, 산지와 인목을 일괄해서 평가하는 것이 이제 거래 사례로 가죠. 가소는 거래 사례입니다. 공장재단, 강업재단, 재단은 재산의 집단이죠. 공장은 토지만 있는 게 아니라 건물도 있고 거기 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개별물권 감정평가에 합산하고 수익환원법으로 가고, 자동차는 무조건 거래 사례입니다.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은 다 원가법인데, 선박은 선체 기간 의장을 구분해서 갑니다. 구분해서 가는 게 두 개예요. 산림하고 선박. 그래서 선박을 만들려면 우리가 나무를 해야 되니까 산림과 선박은 우리가 구분평가다. 다만 효용 가치가 없으면 폐차 처분합니다. 그래서 해체 처분 가격 하고요. 동사는 거래 사례예요. 염산가자 맛동산. 근데 임료라는 자체가 우리가 임료는 딱 하나로 평가라고 그래요. 예전에는 적산법을 하면 되지만 삭제됐어요. 임료니까 무조건 임대사례다. 이렇게 외워버리시면 돼요. 자, 강업권은 무조건 얘네들 다 수익환원법입니다. 어업권도. 다른 것도 있지만 그 내용은 세부적으로 제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영업권, 특허권, 실용실현권, 디자인, 우리가 권, 상표권, 이건 다 거래사례, 우리가 수익환원법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또 출제가 됐었는데, 이 소음, 진동, 일조 침해가 있어요. 그러면 환경도로 물건에 대해서 직접적, 간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다면 가치가 하락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평가할 때는 소음 등이 발생되기 전, 그러니까 대상 물건의 가입 및 원사업 등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고려하지 않는다고 시험 문제 나왔었거든요. 고려해야 된다. 그렇게 엄밀히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 가격 공시 제도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약간 좀 그 내용이 세부적으로 바뀌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법이 좀 바뀝니다. 이번 9월 달서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래서 토지 가격 공시 제도와 주택 가격 공시 제도는 자, 안 바뀌는 법인 내에서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공시 제도,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도 별표를 3개 정도 쳐놓으십시오. 한 문제 정도 나올 수가 있는데, 가격 공시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통점이라는 게 있어요. 자, 공통점은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공시 기준이 똑같습니다. 공시 기준은 1월 1일 날 합니다. 1월 1일 날 하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 들어갑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니다. 30일 이내에. 자, 이렇게 보신다면, 자, 토지라는 게 있어요. 토지는 표준지공시가와 개별공시가는 하나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지를 선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표준지라는 자체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하겠죠. 그래서 개별공시가를 내겠죠. 자, 그러면 표준지에 대한 것이 우리가 항상 결정공시하는 주체가 있습니다. 표준이 나오면 무조건 국장이에요. 국장이고, 개별이 나오면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장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표준지는 평가사가 평가를 하죠. 왜냐하면 나중에 기본서가 나오면 표준지 선정이 어려워요. 개별성 때문에. 그래서 평가사가 전문가가 하고, 자, 개별공시가는 시군구 공무원이 합니다. 공무원. 자, 그러면서 우리가 국장이 토지 가격기준표를 작성해줘요. 가격기준표. 요거는 국장이 작성을 하면서, 자, 당연히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작성이 됐겠죠. 근데 하는 효력이 다릅니다. 효력이. 자, 효력이, 자, 표준지 공시가는 집가기준 산정이에요. 일반적인 토지거래 지표가 되고, 자, 보상금 산정 기준이 됩니다. 보상금 산정 기준이 되고, 자, 결정 공시일이 있어요. 결정 공시일. 자, 결정 공시일이 다릅니다. 자, 얘는 2월 말에 하죠.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세금, 부담금, 세금과 관련돼요. 부담금 기준이죠. 그래서 이거는 5월 30일 날 한다. 자, 2월 말, 그 다음에 얘는 5월 30일 날 한다.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주택이라는 자체가 이번 시험 문제 작년에 나왔던 게 또 나왔었는데, 자, 우리가 이 공법 2차 과목에서 주택이라는 것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눕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자, 아파트가 공동주택이죠. 그럼 아파트는 시세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표준과 개별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단독은 표준과 개별을 구분해야 됩니다.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을 구분해서. 그럼 표준은 공동주택에서 나온 게 아니라 단독주택에서 나온 거죠. 이건 작년에 나왔고 올해도 나왔죠. 중요합니다. 그럼 표준 나오면 무조건 국장입니다. 개별 나오면 신구장. 그래서 우리가 시장 군수구청장, 신구장. 자, 공실이 틀려요. 단독주택, 표주택은 1월 31일 날 하고요. 31일 날 하고, 그 다음에, 자, 요거 개별주택은, 자, 우리가 4월 30일 날 합니다. 4월 30일 날.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근데 공동주택은 표준과 개별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습니까? 한국감정원에서 합니다. 감정원에서 전수조사를 하죠. 그래서 전체조사. 평가사가 한다면 틀려요. 그래서 얘는 구분할 필요가 없어서 국장이 다이렉트로 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기억 들어가니까 국장도 기억 들어가죠. 그래서 4월 30일 날 합니다. 이렇게만 잡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표준지공시가는 국장이 조사 평가해서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 가고요. 자, 표준지의 선정 기준은 대중학 안으로 외우세요. 대중이를 학 안 하나. 지가가 대표가 돼야 되고, 그래서 너무 낮거나 지가 높아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 대중학 안. 그래서 표준지 선정 단위 구역 내에서 대표할 수 있는 토지가 되고, 자, 중. 토지의 특성이 중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 이용상이나 형상, 생긴 모양이 어때요? 표준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토지 특성의 빈도가 가장 높은 표준적인 표지여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토지 용도 대중 확안, 안전성이라는 것은 그 용도가 안전해서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인 용도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 이용사항을 보아서 그 이용사항이 안정적이고 계속적으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확정성은 뭐예요? 구별이 돼야 된다는 거. 누가 봐도 쉽게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토지와 구분이 용이하고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대표가 나오면 대표성, 그 다음에 표준적인 토지 나오면 이제 이 표준적인 것도 이제 특성이라는 자체, 특성의 빈도가 표준적이 된다. 이용사항, 면적 이런 것들이 나오면 우리가 중요성, 그다음에 용도가 우리가 일시적이 아니라 이용사항이 안정적이고 계속적으로 가야 된다. 자, 누가 봐도 그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확정성으로 갑니다. 자, 표준지의 조사평가 기준이라는 건 나지를 상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도 없는 거로 나지 상정 평가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나지라는 개념을 배웠잖아요. 당해 토지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있거나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행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정착물 등이 없는 토지의 나지 상태로 간다. 적정 가격으로 간다는 게 중요합니다. 적정 가격으로 매기기 때문에 우리가 사정 보정을 하지 않아요.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실제 용도로 간다는 거죠. 공부상이 아니라. 공부상의 지목에도 불구하고 공시기준 현재 실제 지목은 이용사항으로 간다. 일시적인 이용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공법상의 제한을 받습니다. 현황이니까. 그래서 가고 개발이익 반영하고요. 항상 국장이 결정 모시할 때는 중앙 부동산 평가에 심의를 거치고 개별은 시군구장인데 이렇게 해서 그냥 체크해 두시는데 바뀌는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또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표준지공시가는 지번, 단위다 면적, 제곱미터당, 면적 및 현상, 토지 용상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은 어때요? 그 자체적으로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은 지목, 토지 용도 제한, 도로교통 사항, 지세, 땅에 생긴 모양이죠. 지세는 표준지만 들어갑니다. 땅이니까. 자, 이시청, 이의가 있는 자는 표준지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국장한테 이의를 신청하고 이의가 또 있는 자에게 토지 소유자, 토지 이용자 그 밖에 법률상 이행하는 데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국장은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신청한 날이 아니라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자, 우리가 좀 못하는데 효력이죠. 공시지가의 효력은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일반 토지거래 지표, 국가 등에 의한 지가산정의 기준, 개별 토지 평가 기준,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고요. 표준공시가의 적용은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이 중요하죠.
그다음에 개별공시가는 시장공수구청장이 표준지공시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표를 사용해서 결정공시한다는 거. 자, 표준지가 아니라 개별 토지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참고해 보시면 개별공시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당해 토지공시가를 개별공시가를 봐요. 그 다음에 국세 또는 지방세에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라든지 농지 보담금, 개발금 등의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는 결정공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국공유지의 경우는 공공용 토지의 하나고요.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당해 토지 공시가를 개별 공시가를 본다는 게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별 공시가는 누구한테요? 시장공수구청장은 신규부동산평가 심의를 거쳐서 자, 5월 30일까지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고, 자, 이의신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결정 공시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공수구청장이 하고, 시장공수구청장은 이의신청은 만료된다고 30일 이내에 신청해서 심사로 해서 그 결과를 신청해서 서면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부담금 부과, 그 다음에 국세지방세, 국공유 재산 대부 및 사용료의 산정 기준도 우려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요것도 이제 우리가 들어간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단독은 이제 표준과 개별로 나누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단독주택은 표준과 개별로 나눠서 우리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주택의 공시사항은 지번 가격, 대지면적 현상,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수 임의사항을 포함이 되고요. 자, 표준은 항상 그 개별주택 산정에만 기준되지 가세가 없어요. 근데 개별주택은 어떻습니까? 넘겨보시면은 효력이 어때요? 이거는 가세 업무와 정보 제공하고, 공동주택도 마찬가지로 가세 업무와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가격 정보를 제공한다. 이게 이제 오늘 시험지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의 활용이 맨 마지막에 가격 정보와 가세 업무와 관련이 됐다는 거. 좌측에 개별주택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주택 가격 결정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건 표준주택에 선정된 단독주택,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 대상이 아닌 단독주택, 그 밖에 국장이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개별주택 가격 결정시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해서 당해 표준주택 가격을 개별주택 가격을 본다는 거. 그렇게 해서 정리합니다. 자, 그래서 6강을 이렇게 마치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아쉽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좀 보세요. 그래서 6강을 제가 강의하지만 좀 더 여러분들한테 나오지 않는 부분을 얘기하지 않게 나온 부분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화이팅 하시고요. 자, 기본서 가셔서 좀 더 세부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기본서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6강까지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